呼吸道感染的高发期，包括肺炎支原体我院的呼吸道感染的那个占比，大概在我们全部门诊量的40%。 폐렴 유행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이제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항생제나 해열제가 잘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까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호흡기 질환들을 이재갑 한림대 강남섬진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로나19 대유행 때 방송 출연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독감하고 코로나19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독감이 다시 유행이어서 환자들이 병원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소아과 외래는 아주 북적북적되고 있고요. 이제 성인들도 이제 감염이 돼서 외래로 이제 환자들이 1명, 2명씩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었고요. 코로나 환자도 이제 정부의 이제 집계상 저희 이제 확진자 감시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가 6,0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거의 7,000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코로나19 유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독감과 코로나가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 어떻게 아프면 보통 코로나19, 목이 많이 아프면 그때 코로나19라고 그랬었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증상으로 구분하는 건 의사들도 사실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예.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나오는 환자들 갑자기 고열이 확 올라가면서 전신의 통증이 심하면 이제 독감을 진단되는 환자가 조금 많고요. 좀 가벼운 증상인데 계속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패턴으로 오면 코로나19로 진단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코로나랑 독감 네.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이제 감염 사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하고 독감 동시 감염 사례들이 한 20~30%까지 보고된다는 얘기도 사실 외국에서는 있었고요. 근데 더 문제가 동시 감염되면 가깝게 걸렸을 때보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다락률도 한 4배 정도, 사망률도 한 2배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동시 감염에 대한 준비들도 철저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게 같이 걸리면 치료는 또 각각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까? 네, 두 가지 치료제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에 독감 치료제 따로 이제 각각 약 2개를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가 자꾸 변이 바이러스 만들어졌잖아요. 네. 최근 코로나19 변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XBB 계열이 계속 주되게 유행을 해서 아직까지 큰 변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은 백신 좀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백신을 많이 맞지 않고 있나 보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은 거의 80% 정도 맞고 계신데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이제 35% 넘어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워낙에 이제 좀 많이 2년 넘게 5번 넘게 이제 맞으셨던 피로감들도 있는 것 같고 독감 예방 접종은 10년 이상 맞으셨으니까 조금 이제 안심하고 맞으시는데 코로나19 동안에 하도 이제 뭐 이상 반응 얘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다시 늘기 시작했네요. 걱정입니다. 성인들은 독감, 코로나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걸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폐렴 좀 생소해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어떤 폐렴입니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자체는 이제 세균보다는 좀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균이 작고 세균이긴 한데 또 바이러스보다 좀 큰 그러니까 중간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또 비정형성 세균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폐렴에 쓰는 항생제가 좀 다른 항생제를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항생제가 잘 안 듣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이제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쓰지 않고 이거는 이제 마크로라이드라고 해서 이 세균에 특정하게도 잘 듣는 항생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항생제의 좀 내성인 게 현재 문제기는 하고요. 또한 주로 감염은 소아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가끔 이제 엄마 아빠들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이제 보통 이제 세균성 폐렴의 전형적인 증상이 좀 가래가 끓고 기침하고 이런 게 주증상인데 얘는 조금 달라서 독감처럼 초기 아주 고열이 나고 온몸이 많이 쓰시고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전신 증상이 좀 많은 그런 폐렴 중에 하나여서
되면서 약간 이제 독감하고도 많이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폐렴 걸렸다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닐까, 좀 치명률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가요? 그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항생제 내성인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증가되면서 중환자 치료까지 받는 아이들이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감염으로 이제 중환자실 가거나 이제 입원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 치료제 항생제가 기존 항생제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플라즈마 폐렴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항생제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제. 예, 일단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알려졌던 게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잘 듣는다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보고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2019년, 2020년에 이미 마이코플라즈마가 한번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그런 형태의 마이코플라즈마가 계속 국내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심지어 어떤 종류는 98%까지 다 내성인 그런 유전형도 발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마크로라이드 내성률이 한 78.5% 정도, 그래서 상당히 높은 내성률을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에 이제 내성에 있는 그런 균에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썼던 항생제 안 듣다 보니까 이게 진행을 해서 이제 중환자실도 가고 이런 일도 생겼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기존 항생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에 딱 맞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잘 해야 할 텐데 일단 일반 가정집에서 부모님들이 이게 폐렴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초기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독감하고 마이코플라즈마 초기 증상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그다음에 기침 심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신속항원 검사로 1, 20분 만에도 진단이 되니까 독감 진단이 되면 바로 독감 치료를 하면 되고요. 독감은 아닌데 증상이 안 좋고 그다음에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의심해서 항생제를 이제 써서 쓴다든지 또는 이제 요새는 PCR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법들을 동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어린이 환자 가운데 40%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0명의 어린이 독감 환자가 있다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아마 지금은 독감이 더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막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위기 상황까지 오른 정도는 아니지만 이때 우리나라 이제 의사분들 특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되게 걱정하는 바는 예전에 2019년, 2020년에도 초반에 이제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유행이 커지면서 입원 환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일들을 실제로 겪었었거든요. 감염 전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전파력이나 이런 건 독감이나 그 차이는 없는데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독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입원할 확률이 좀 높기도 높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가 잘 안 들어서 열이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들 유행기가 있잖아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보통 언제까지 유행기입니까? 그 마이코플라즈마는 보통 우리나라에 3, 4년 사이에 이제 유행을 보통 하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맘때 같이 유행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지금까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도 이제 거의 올해 내내 지금 유행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좀 겹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유행이 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코로나19 내내 한 3, 4년 동안에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이러다 보니까 유행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3년 동안 이 세균에 노출된 일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염되지 않았던 인구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환자들도 늘어나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독감은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이 플라즈마 이 폐렴에 대한 독감 예방주사 있어요?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승인된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행기에 주의할 방법이라고는 일단 독감에 걸리지 않아야 증상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독감 예방접종 열심히 맞아서 독감하고 구분을 좀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되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이런 유행 시기에 마스크 잘 쓰도록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되겠네요. 마이코플라즈마가 한 번 걸리면 보통
얼마나 아픈가요? 그러니까 어느 보통, 정도 아픈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폐렴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항생제도 써야 되고 이래서 보통 입원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독감보다 좀 더 길게 아프거든요. 또 입원하게 되면 2, 3주 정도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병의 기간이 독감보다 좀 더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유증도 있습니까? 이제 중증 폐렴을 이제 앓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기침이나 그런 호흡기 증상들이 상당히 좀 오래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후유증을 좀 일부 남길 수도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계속 유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소아과가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소아과 찾기도 힘들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저희가 겪었던 게 이제 올해 1, 2월에 독감 심하게 유행했었을 때 이제 소아 청소년과 외래 잡으려면 아침에 신청하면 뭐 3,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기도 했고 또 문제는 이제 막 고열이 나거나 상태가 안 나빠진 애가 응급실을 가려고 했더니 응급실에서 소아과 이제 진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 돌아다니는 상황이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조차도 매일 응급실을 운영을 못하는 소아 환자 응급실 운영 못하는 데도 꽤 이제 있고요. 종합병원에서도. 그다음에 입원 환자를 못 받는 그런 종합병원들도 실제로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뭐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의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책들은 바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의료계에서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는데요. 네. 그럼 어떤 대책들 내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소아과의 응급실 진료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랑 좀 많은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직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을 조금 많이 열어서 이제 소아과 진료가 좀 가능하도록 특히 저녁에 외래가 좀 많이 열면 응급실로 가는 환자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필요하고요.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어차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메꾸기 위해 수가를 좀 올려준다든지 또는 일부 이제 그런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좀 이제 좀 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급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요 중증 개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고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폐렴에 걸린 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20, 30% 이상 늘었다. 그리고 전체 폐렴에 걸린 개 중에서 20, 30%는 진단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 20, 30%에 해당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사람한테 전파된다는 보고도 없고 이게 무슨 신종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수의학자분들이 이제 이게 어떤 세균 바이러스 연구가 필요한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더 의아한 겁니다. 뭔지 모르는데 이제 개에서의 그런 폐렴이 늘어나니까 이게 뭐지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메르스나 코로나 겪으면서 인수공통 감염병 한번 경험을 하셨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개 폐렴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이 뭔지에 대한 증명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서의 감염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또 그 부분이 이제 인체에서 유사한 감염들이 있는지에 대한 감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 국가의 지금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겨울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좀 대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아과 부분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